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하나 잡았습니다. 여태까지는 아마 이순신 장군 하면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뭐 해전을 잘했고 그렇게 해서 뭐 임진왜란에서 왜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고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수학이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실까요? 근데 이제 이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조선시대에 이제 붕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작된 거는, 성종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이 있었는데요. 훈구 세력은 기득권이죠. 이제 세조를 왕에 등극시킨 한명회라든지 그런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기득권 세력에 이제 말하자면 현실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고, 사림 세력은 그 정계에 진출하지 않은 젊은 지식층들이 이제 사림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종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사림파들을 막 등용을 시킵니다. 과거를 봐가지고 막 이제 불러들이죠. 그런데 이제 연산군 때에 사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당파 싸움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게 사화입니다. 무오년에 사화, 사림이 화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림파가 주로 당하는 거죠. 무오사화는 다분히 연산군이 정치적으로 자기 반대파, 자기가 껄끄러운 상대를 없애기 위해서 일으킨 사화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인파들이 대단위로 이제 천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신원패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대신들의 목에 말을 함부로 하면 뭐 죽는다. 이걸 차고 다니게 하죠. 그 뒤에 조금 있다가 이제 갑자년에 우리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느냐. 뭐 그러면서 이제 패비윤 씨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살림을 깎아내리는 게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연산군 다음에 이제 다시 중종 때 연산군을 이제 물리치고 이제 중종이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기묘사화라는 게 또 계속 사화입니다. 사림이 계속 화를 입어요. 조광조라는 그 개혁 세력을 들였더니 너무 개혁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중종도 처음에는 조광조를 믿고 막 밀어줬는데 개혁이 너무 빨라지니까 좀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조광조를 쫓아낸 게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을사사화가 또 일어납니다. 여기는 정난정, 정난정이죠. 난정이. 결국 뭐 찍어낸다는 등 뭐 옛날에 한참 들어가요. 다 찍어낸 게 을사사화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복잡한 시대로 접어드는데요. 그게 바로 선조 때입니다. 이때 뭐가 있냐면 드디어 사림이 확실히 정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다 몰락하고 사림파가 등장해서 사림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는데 이조 전랑이라는 좌력, 이게 종육품인가 정육품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당하관의 그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걸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를 가지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동인은 김효원이 주축이 되고요. 남인은 심의겸인데 이거는 이제 집이 동쪽이라 동인이고요. 집이 서쪽이라 서인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동인과 서인이 싸우다가요. 선조 때 기축 옥사라는 게 여기 이제 사림 사화가 아니에요. 이제 사림이 화를 입는 건 더 이상 없어집니다. 다 사림이라. 그래서 이제 정여립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걸 동인들이 도왔다. 동인과 연결이 되겠다 해서 동인이 몰락합니다. 그러면서 서인이 등장하죠. 근데 서인이
선조한테요, 세자책봉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선조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져요. 자기 말고 자기를 없애려고. 그렇잖아도 중국으로부터 물러나라는 소리를 막 듣고 있는데, 그래서 세자책봉을 빌미로 해서 서인이 몰락합니다. 그래서 서인을 벌주자, 강력하게 벌줘야 된다라는 게 동인 중에서 북인. 아니다, 그냥 온건하게 벌주자라는 게 남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북인 중에서도 또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선조 이후에 영정조 시대에 대북파와 소북파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 세자책봉 서인도 인조반정을 이끌면서 노론과 소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노론에서 또 벽파, 시파. 이게 이제 큰 줄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왜 보여드리냐.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 때인데 이 선조 때에 누가 집권을 하고 있었느냐. 동인과 서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동인과 서인 세력이 있었고, 이때가 바로 북인과 남인이 서인을 벌주자라고 맞설 때 임진왜란이 이제 그 발생한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요 사이에 동인과 서인이 이제 서로 싸울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선이 그럼 몰랐느냐? 아니, 알았습니다. 선조 실록에 보면은요, 임진왜란 일어나기 몇 년 전에 황윤기하고 김성희를 통신사하고 상사부사 허성을 서장관으로 해서 일본에 보냅니다. 그리고 요 1년 뒤에 보고를 해요. 보고를 했는데 황윤길은 적은 쳐들어옵니다. 똑같은 통신사가 갔는데 김성일은 안 쳐들어옵니다. 황윤길이 서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그러면 왜 나중에 물어봅니다. 진짜 안 쳐들어오냐? 그랬더니 김성일이 얘기하죠. 쳐들어온다. 쳐들어올 것 같다. 왜 그럼 그렇게 말했냐? 야, 지금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지금 전쟁이 난다고 하면 이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엄청 혼란한 시기가 될 거고 다시 얘들한테 우리 이런 게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선 보고는 그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 동인들이 전쟁 준비를 합니다. 쳐들어온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방비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충분치 않았던 거죠. 네. 자, 전쟁이 왜군이 처음 그 조선 땅에 들어온 건 4월 13일인데요. 조선 수군이 처음 전쟁에 참여한 건 5월 4일입니다. 이전에도 물론 조선 수군이 전쟁에 참여해요. 하는데 다 집니다. 그냥 보면 져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전쟁다운 전쟁에 참여한 게 바로 5월 4일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였고 전라 좌수사의 배를 끌고 이제 부산포 쪽으로 가게 되죠. 이때 24척을 가지고 5월 7일 날 거제에 도착하고 5월 8일 날 드디어 거제 옥포만에 있는 곳에서 첫 전투를 치릅니다. 그게 이제 옥포 해전이에요. 30여 척의 배가 정박되어 있는데 그 배를 처음으로 공격을 해서 26척을 침몰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외선 30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냥 정박해 있는 게 끝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4월 13일 날 처음 왜군과 전투를 시작해서 이때까지요 이긴 전투가 없어요. 왜군을. 물론 육군에서 이렇게 어디서 조그만 소소한 전투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대대적으로 이게 자랑할 만큼 이길 전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군들은 왜군한테요 엄청난 패배감과 쟤들하고 싸우면 무조건 죽는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첫 전투는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택한 게 뭐냐면 정박해 있는 배를 뽀개자. 그래서 뽀갠 겁니다. 이 전투 이후에 왜군들이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조선 수군이 제대로 된 전투를 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의 전략이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척, 13척 계속해서 이제 전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순신 장군이요, 큰 전투를 좀 보면 이렇게 14번의 전투를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최고 큰 전투가 바로 한산대첩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명량이죠. 명량이고요. 마지막 전투가 바로 노량해전이죠. 자, 이 중에서 제가 이제 특히 이제 길게 써놓은 전투가 있어요. 한산대첩. 요거는요, 일본이
남해를 거쳐서 서해를 통해서 한패는 한강을 통해서 바로 인천 상륙작전 하듯이 조선을 치려고 그랬고 한쪽은 명나라로 바로 건너가려고 했어요. 그걸 저지한 전투입니다. 사실은 임진왜란이요, 우리나라 조선하고 일본하고 싸웠지만 당시에 동북아의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가 그 임진왜란의 전세를 바꿔놓은 전투입니다. 전체 판세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투고요. 전과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게 세계 3대 해전은 이미 자기들이 정해놨어요. 살라미스 해전, 이건 아테네가 페르시아하고 싸워가지고 그 마라톤 평원에서 1차 싸우고 2차 싸우고 뭐 해서 그 3차 나중에 아테네를 다 비워놓고 섬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싸우는 전투가 바로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왜 첫 번째고요. 칼레 해전은 뭐냐면 이제 무적 함대, 우리가 보통 스페인 함대를 16세기에 무적 함대라고 그랬어요. 스페인이 대서양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뭐 축구 경기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붉은 악마 응원단을, 근데 얘네들은 무적 함대라고 합니다, 별명이. 그 무적 함대를 영국이 깨칩니다. 칼레라는 도시에 정박해 있는 배를 불 붙여가지고 화공을 해가지고 다 깨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깨지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누구냐? 바로 영국이 이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강국이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칼레 해전이고, 트라팔가 해전은 프랑스와의 해전입니다. 여기에 그 넬슨 제독 뭐 많이 들어보셨죠, 영국의 그 제독이요. 그래서 이거와 함께 합쳐서 한산대첩을 세계 4대 해전으로 넣어야 된다. 이게 이제 역사가들의 주장이고, 이거에 따라서 이순신 장군을 세계 3대 제독에 넣어야 된다. 영국의 넬슨 제독이 있고 일본의 도고 헤이아치로라는 러일 전쟁을 이긴 제독이 있어요. 그 일본의 찌글찌글한 그 해군 세력을 가지고 러시아의 당시의 발트의 무적 함대를 깨칩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을 이기게 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이 도고 헤이아치로가 쓴 전법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쓴 전법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장문포 해전은 결국은 이순신 장군이 잡혀가게 되는, 선조한테 결정적으로 빌미를 제공하는, 싸우려고 해도요, 여기 한산대첩 이후에 일본의 왜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앞으로 조선 수군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나타나면 무조건 도망가라. 왜? 이순신이 있는 한 우린 못 이긴다. 그래서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요, 이 한산대첩 이후에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죠. 싸우러 가면 도망가고 싸우러 가면 도망가서 바다에 왜군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 가는 바다에 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려고 해도 전투를 할 배가 없어요. 일본 수군이 있어야 싸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너 왜 안 하냐, 뇌물 받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싸우는 게 바로 다시 명량해전이죠. 이제 뭐 신에게는 아직도 열세척이 있습니다. 뭐 이런.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도 주로 이제 명량과 한산대첩을 주로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 결론은요, 수학으로 이겼다. 수학으로 이겼다는데 드라마나 영화에는 안 나오죠. 이런 결론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략도 있었고 전술도 있었지만, 이순신 장군의 지휘한 발밑에 안 보이는 수학자가 발밑에서 열심히 계산을 해주고 있었다. 자, 산학제도를 잠깐 볼게요. 조선시대. 세종 때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문명이 가장 발전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잡과 십학에 여기 수학이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도 뭐 다 뭐 잘 아시죠? 특이한 거는 음양풍수가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세조 때는 빠집니다. 왜요? 세조 때는요, 과학을 조금 무시해요. 그러다가 성종 때 다시 들어옵니다. 이때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이 파락이 경국대전에 들어갑니다. 이때 경국대전을 완성하죠, 이제 성종 때. 이 당시만 해도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 시기에 국가의 헌법 비슷한 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민족이 법치국가였고요. 어떤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내가 처벌해요. 왕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굉장히 그러니까 문화국이었죠. 경국대전에는 이제 그 호조에 30명의 산원을 뒀다. 이 산원이 바로
과거 시험을 통해서 들어간 수학자들이에요. 정식 그 관리들입니다. 자, 산학제도를 좀 보면요. 세종 이후에는요. 산학 취제라고 했습니다. 이 취제는 과거 시험하고는 틀려요. 취제는 그거보다 급이 낮아요. 급이 낮아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봐도 되고 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때 호조에서 주관해서요. 1년에 4번 정도 실시합니다. 품계는 처음 합격하면 훈도라는 게 정구품 훈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계사, 산사, 별제, 산학교수 이렇게 돼요. 산학교수가 끝입니다. 종육품이. 산학교수가 끝인데 여기서 여기 올라가려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날짜가 차면 시험을 봐요.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일을 제대로 했는지 시험을 봐서 그 시험에 합격하면 올라가고 그 시험에 떨어졌다. 그럼 혼납니다. 곤장을 맡든지 뭐 옥살이를 하든지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었습니다. 시험 보는 과목은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게 책 이름이에요, 사실은. 상명산법, 양의산법, 계명산 이렇게 산학계몽 이런 이 책을 위주로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 책이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원래 원본이 없어요. 왜? 이것 때문에 다 없어졌어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요 전쟁할 수 있는 군대만 보낸 게 아닙니다.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보내고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은 미개국이었습니다. 전쟁은 잘해요. 싸움은 잘합니다. 그래서 뭘 보내냐면요. 후발대로 3개 특수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 이렇게 무덤이나 이런 거를 도구로 해가지고 문화재를 싹 탈취해서 갖고 가는 애들. 또 하나는 도공이나 이런 기능 애들을 싹 잡아서 데리고 가는 애들. 또 하나는 이런 책들, 이런 거를 싹 쓸어가는 애들. 이렇게 3개의 특별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다 쓸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임진왜란은 별칭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잡혀간 조선의 도공들이 일본에 엄청 많이 잡혀가고 지금도 그분들 후손들이 이제 일본의 도예 기술을 발전시켰죠. 어쨌든 자 경국대전에요.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각 수군에는 편제가 어떻게 되나? 군의 편제가 뭐다? 그래서 수군 절도자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 이제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였지 않습니까? 그 품계가 얼마면 정삼품입니다. 그다음에 첨사가 종삼품, 만호가 종사품. 근데 이 무관은요 정삼품이어도 당상관이 아닙니다. 문관만 정삼품서부터 당상관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당상관 뭐 우리 따놓은 당상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죠? 그 당상이 그겁니다. 당상관이죠.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냐면은 관찰사, 지금 말하면 도지사쯤 되는 직급이죠. 예. 이제 이순신 장군은 전라좌수영이 있었고요. 이따가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중에 경상, 전라, 충청 3도의 수군을 통합해서 통제형을 만들죠. 그래서 이때 이제 3도 수군 통제사가 되고 이 3도 수군 통제사가 종이품입니다. 수군 안에 이제 이런 그 직함들이 있어요. 배를 지휘하는 선장. 이순신 장군이 25척의 배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 밑에 각 배마다 선장이 있겠죠. 그 배를 지휘하는 그 선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패관이라는 아주 중요한 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드라마에 보면 그러죠. 이순신 장군이 자 쏴라! 그러고 막 얘기를 하죠. 여기서 쏴라 그러면 저쪽 끝에 있는 배에서 들렸을까요? 안 들리죠? 그걸 신호해 주는 사람입니다. 쏴라 그러면은 깃발을 올리든지 북을 치든지 해서 장군의 명령을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옛날에 이걸 전달하는 방법으로 북치는 것도 있지만 주로 깃발, 수신호, 깃발의 종류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관이 있었고요. 주로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맨 밑에 훈도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이 훈도관이에요. 세종 때는 사부학당에 훈도관이 있었습니다. 동서남 중에요. 그 다음에 세조 때는 사부학당은 사학이라고 해서 훈도관을 훈도로 이름을 바뀝니다. 지방에도 훈도를 임명했어요. 지방에서도. 그래서 호조에서 특히 회계를 담당하는 훈도를 산학훈도.
말하자면 수학자입니다. 형조에서는 율학훈도, 그리고 훈도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역관이다 그러면 역관도 훈도입니다. 이제 통역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게 있었고요. 조선 수군의 훈도 또는 도훈도라는 훈도인데 그 이름이 이제 도훈도라는 이름의 훈도가 있었습니다. 각 군영의 기패관보다 낮은, 최고 낮은 계급입니다. 근데 중인이에요. 관리입니다. 이 도훈도에 관한 기록을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빨리 보여드리는 이유는 뒤에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그래요. 풍천유양이나 만기호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선 후기 책입니다. 여기에 이제 도훈도는 글을 쓸 줄 알고 계산에 밝으며 활쏘기 봉술 등의 무예를 익힌다. 이렇게 나옵니다. 서해 유성룡의 서해집에도 이런 게 나와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가명이나 관하에서 돈과 광물의 출납을 맡은 관원인 도훈도는 시기를 틈타 작패하여 공갈하고 침해함에 이르지 않은 곳이 없다. 이게 뭐냐면요. 각 군영에서 이런 돈이나 곡물의 출납, 누구한테 나라에서 돈 꿔주고 받고 곡물 꿔주고 받고 하는 거를 이방이나 호방이 한 게 아니고 그 밑에 관리인 훈도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도훈도가 계산해가지고 장부 쓰고 그 장부에다 이중장부 만들어서 이방과 호방하고 같이 나눠 먹고 그걸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드라마나 이런 데는 등장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 도훈도 지방에 파견되어 있는 수학자들이 엄청 나쁜 놈들인 거죠. 일반 백성은 몰라요.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도 잘 못합니다. 자기가 다 해서 이중장부 만들고 다 한 겁니다. 임진왜란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삼도수군 통제령에 16명의 도훈도, 이건 이제 기록에 있는 겁니다. 16명의 도훈도가 있었고 경상에 5명, 전라좌수영에 9명, 우수영에 6명, 충청에 4명의 도훈도가 있었다. 이건 이제 임진왜란이 나기 전입니다. 3월 20일에 나기 한 달 전쯤 된 거죠. 거기에 이제 보니까 도훈도를 혼냈다. 여기 대장, 생리, 도훈도 등을 문책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순신 장군도 수학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도훈도가 장난쳐 놓은 거를 이순신 장군이 너 이거 틀렸다.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고 혼냈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난중일기에 도훈도가 몇 군데 등장합니다. 근데 늘 혼나요.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의 전라 좌수영입니다. 전라 우수영이에요. 경상 좌수영입니다. 경상 우수영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박공관 내에 있는 경상 좌수영은요, 임진왜란이 나자마자 깨집니다. 여기는. 원균 관내에 있는 거는 조금 버티다가 일로 피난옵니다. 그래서 이 원균으로부터 정확한 상황을 듣고 고민하다가 이제 출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전라 좌수영입니다. 이게 이제 원균 관내고요. 또 전라 좌수영에서요, 25척의 배를 만들고 이 임진왜란이 바로 나기 전날까지 거북선을 실험합니다. 거북선을. 그게 이제 난중일기에 그건 이제 쭉 나오고요. 여기서 다 만든 겁니다. 배를. 무슨 배를 만드냐? 판옥선이에요. 이제 판옥선의 특징이 지금 이제 요거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이 판판해요. 판판한데 집이 있다. 그래서 판옥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죠. 그래서 이렇게 타고 갔다가요, 갯벌에 올라가도 물 들어오면 다시 떠요.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요. 이게요, 한쪽 노를 막 저으면 방향 전환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신에 속도가 안 나요. 이게 마찰면이 많아서 빨리 못 갑니다. 판옥선은 3층 구조입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온 게 있어요. 지금 제가 통영에 가서 직접 사진을 찍은 건데요. 여기에 이제 무기고도 있고 격군들, 이게 노젓는 사람들이 여기 있고요. 두 번째가 대포 설치되어 있는 거, 세 번째가 지휘부하고 이제 화살 쏠 수 있는 이렇게 3층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장선 요 위에다가 이제 조그만 지휘 통제부 집이 있는 거죠. 요거에다 뚜껑을 덮은, 요게 이제 3층 구조의 판옥선에다가 뚜껑을 덮은 겁니다. 조선 수군들은 대부분 당시에 군대가 어떤 체제였냐면, 농사 짓다가 큰일이 나면은 이거 놓고선 와서 창 잡아야 돼요. 근데 일본군은 뭐냐면요, 한 100년, 200년 가까이 자기네 나라 통일시키기 위해서 무사들, 뭐 닌자들, 뭐 그 쇼군들 있죠, 다 무인들입니다. 다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풍신수길이 조선을 친 이유도
그 많은 무인들을 어떻게 그 땅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내 사정을 외국으로 돌려서 너네가 조선을 점령하면 조선 땅을 나눠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싸움을 잘하겠죠. 얘는 전문 싸움꾼입니다. 그래서 조선 수군하고요. 옛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전쟁 방법이 이 해전 방법이 뭐냐면 바다에 나가서 배끼리 붙어요. 그래서 올라타서 칼싸움하는 겁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무조건 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에다 뚜껑을 덮습니다. 못 올라타게.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외선을 가까이 안 붙입니다. 가까이 오기 전에 다 끝내요. 왜? 가까이 붙는 순간 우리가 집니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 해전에 이순신 장군으로부터 뭐가 생기냐면 전 세계적으로 해전에 포격전이 시작됩니다. 예, 최초로 포격전을 시작한 해군 제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제독이기도 하고요. 자, 요게 뭐냐면 일본의 배입니다. 요거 안택선이라는 아타케부네라는 안택선이에요. 뭐냐면 배 위에다가요 엄청 커다란 집을 싣고 다니는 겁니다. 요거는 지휘부예요. 요거보다 조금 작은 배, 똑같이 생기는 조금 작은 배가 새끼부네라는 책입니다. 예, 요거요. 요건 지휘선이고 요건 전투선입니다. 얘가 크기가 조금 크고 얘가 좀 작아요. 근데 배 특징을 보시면 얘네들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엄청 빠릅니다. 얘가 속도가. 대신에 방향 전환을 하려면 그 자리에서 잘 안 됩니다. 돌아야 돼요, 이렇게. 또 하나, 큰 대포를 여기다 실을 수가 없어요. 큰 대포를 쏘면요, 대포의 반동 때문에 얘네들이 배가 이렇게 뒤집혀요. 흔들려서. 근데 판옥선은 큰 대포를 실어도 되는 이유가 반동을 이겨냅니다, 이 바닥이. 그래서 조선의 배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큰 대포가 실립니다. 사정거리가 먼. 근데 얘네는 사정거리가 먼 대포가 없어요. 나중에 그걸 알고 실어요. 실는데 어디다 실느냐? 요 앞에다가 실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밖에 못 쏴요. 그러니까 전투 중에 앞으로 한 발 딱 쏩니다. 한 발. 실효성이 별로 없죠. 크기는 엄청 크고. 그래서 다시 포기합니다. 얘들이. 자, 어쨌든 이 배들을 가지고요. 이 배들을 가지고 이제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렇게 막 갈고리를 쳐서 붙죠. 붙어서 올라타서 싸웁니다. 근데 이게 이순신 장군이 최고 싫어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드라마의 뭐를 위한 장면이고요. 외선이 여기까지 오지를 못했어요. 오기 전에 이미 다 뽀개집니다. 예, 여기 조총으로 무장을 했다고 하는데 조총은 유효사거리가 50m쯤 된대요. 난중일기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제 화살 연습을 계속, 활쏘기 연습을 계속 시킵니다. 활쏘기의 유효사거리가 150m예요. 그러니까 굳이 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영화에도 나왔던 그 대장군전입니다. 한 발이 남았는데 얘는 뭐냐면 이게 대포 폭탄이면 좋겠는데 폭탄은 없었습니다. 이거 쇳덩어리예요. 그냥 배를 뚫어서 가라앉히는. 예, 이런 걸 이걸 대포에 넣고 쏘는 겁니다. 대포에 넣고. 그래서 뽀개는 거예요. 이거 말고 이제 실제 불 내는 거는 이런 신기전. 여기 이제 심지 보이시나요? 여기? 이 심지가 불이 붙어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불 딱 날아가서 팍 꽂히면 심지에 불이 다 타서 빵 터지는 거죠. 이게 당시의 최신 병기였습니다. 철환이 있죠. 요게 대포인데요. 천지현황입니다. 그거마다 철환과 사거리가 있어요. 이 철환이 쇳덩어리입니다. 이 쇳덩어리를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는데 재료도 재료지만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쇳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함부로 못 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쏠 수 없다라는 거죠. 대포를 뭘 써야 되는데 각도는 얼만큼으로 쏘면 됩니다. 이걸 누가 알려줘요? 장군이 하나요? 네, 도운도가 합니다. 그 도운도가 바로 장군 발밑에서 보이지 않는 수학자인 거죠. 네, 이게 그겁니다. 실제로 9.1집이라는 책에 망해 도수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간 배가 섬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쭉 주어집니다. 지금 바다에 섬이 있으나 높이와 거리를 모른다. 뭐 편말을 세우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쭉 해서 했더니 섬의 높이와 거리는 얼마냐.
그러면은 이 답이 이겁니다. 풀이는 이렇게 한다. 이걸 다 외워야 됩니다. 옛날 수학자들이. 이걸 다 외우고 나서 숫자만 바꾸는 거예요. 풀이 방법에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여기가 내 배입니다. 여기가 섬이에요. 높이입니다. 처음에는 4장짜리 이 짝대기를 세웁니다. 뒤에는 4자짜리를 세워요. 그래서 눈으로 봅니다. 여기서부터 요 끝이 일치하게 봅니다. 그 다음에 물러나요. 물러나서 다시 이렇게 하고 또 끝을 봅니다. 이렇게. 그럼 끝이 보이겠죠. 그럴 때 이 전체가 뭐냐면 얘와 얘가 삼각형이에요. 또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이 다 삼각형인데 이게 다 닮은 삼각형입니다. 닮은 삼각형이면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을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실제는 이렇게 구해요. 몇 대 몇은 몇 대 몇, 몇 대 몇은 몇 대 몇인데, 자, 이건 그냥 빨리 갈게요. 이게 결국 뭐냐?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미 동양에도 조선시대 이전에 이건 있었습니다. 왜? 별자리를 보고 별의 거리를 재고 뭐 이런 거가 다 뭐로 했느냐? 망해 도술이라는 아주 뛰어난 서양에서 말하는 우리가 배운 삼각비를 이용해서 했다. 그 다음에 대포를 쏘면 어떤 모양으로 날아갑니까? 포물선으로 날아가죠. 포물선은 뭘까요? 함수죠.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도 다 계산했어요. 그걸 다 계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리를 알고 전투를 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순신 장군의 14번의 전투가 있었죠. 이순신 장군의 14번의 전투를 전부 다 이깁니다. 왜 이길 수 있었느냐? 이순신 장군요, 이길 수 있는 전투만 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중간에요, 첩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파견해요. 막. 그래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걸 분석해서 아, 얘는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럼 합니다. 이제 넘어가세요. 어쨌든 이게 이제 당시에 이순신 장군 있을 당시에 조선의 그 해전입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됐을 땐 여기까지 다 조선 바다였어요. 근데 물러난 다음에는 여기까지 물러납니다. 이걸 다 뺏기고. 초창기에 이 한산대첩이 있었죠. 칠천량 해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조선 수군이 괴멸한 곳입니다. 옥포는 제가 이걸 왜 넣냐면요, 옥포에서 외병을 물리친 장계라는 뜻입니다. 옥포파 외병장에 여기 이런 게 있어요. 화살과 살탄을 쏘아대기를 마치 바람처럼 천둥처럼 하자.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시집중타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옥포입니다. 거제도에 지금 옥포예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곳에 30척이 정박해 있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디서 공격했냐면 여기서 공격해요. 여기 안 들어가고. 이렇게. 요때 처음으로 핀 전법이 뭐냐면 바로 하객진이라는 전법입니다. 학이 날개를 피고 있는 듯이 조선의 배들을 이렇게 위치시켜요. 둥그렇게. 요게 이순신 장군이 핀 하객진 도입니다. 누구는 어디에 위치하고 누구는 어디에 위치하고 이걸 다 정해줘요. 그리고 나서 중군선이 딱 있고 배를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요때까지만 해도 이 하객진이 육전에서나 쓰는 전법이었대요. 처음으로 여기 바다로 갖고 온 겁니다. 이거를 누가 갖다 도용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고 헤이아치로가 이걸 갖다 써먹습니다. 포격전과. 그래서 러시아의 발트 함대, 무적 함대를 완전히 깨부십니다. 한산대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이제 견내량이라는 곳이 있었죠. 여기가 이제 이때가 뭐냐면요, 이제 8월입니다. 아,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병력을 다 싣고, 무기와 병력을 싣고 남해 서해를 통해서 한양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작전을 짭니다. 이거를 못 막으면 그냥 바로 조선이 다시 이제 명나라 군사하고 다 중앙에 갇혀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아낸 전투입니다. 여기 견내량을 쫙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견내량을 보면은요, 여기까지 유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외선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로 유인을 합니다. 여기에 누가 숨어 있어요. 여기 이혁기하고 원균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조선 수군이요, 여기로 막 도망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여기 도망와요. 여러분, 외선이 막 쫓아오겠죠. 서해를 통해서 올라가려고 하던 몇백 척의 외선들이 다 일로 옵니다.
그 옛날에는요, 먼 바다를 돌아서 못 가요. 지난 시간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먼 바다로 돌아가면 바다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늘 육지를 끼고 돌아다녀야 돼요. 이게 길이에요. 그래서 길을 타고 도망가니까 쫓아와요. 다 일로 이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자 이순신 장군이 배를 돌려요. 도망가던 배가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합니다. 이 판옥선의 장점이 그거라 그랬죠. 도밀립니다. 그 다음에 섬 뒤에 숨어있던 이역기와 원균 장군이 뒤를 끊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못 들어온 14척은 못 들어옵니다. 나머지가 다 갇혀요. 여기 안에. 다 갇혀서 양쪽에서 하객진을 핍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여기다가 대포를 쏩니다. 안 붙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몰아놓고 대포를 쏩니다. 안에다 집어넣은 배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북선입니다. 거북선을 안에 가서 이제 돌격하든지 뭐 우리가 충파, 당파라는 전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백길이 가서 부닥쳐서 그건 이제 진위가 아직도 뭐 불분명하고 논의가 많지만 이때 이제 가서 부닥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또 뭐냐? 대포를 쏴야죠, 안에다가. 너무 멀리 쏘면 이거 벗어납니다. 우리 맞죠? 그죠? 또 잘못 쏘면 거북선도 맞아요. 도간에 든지를 잡는데 잡더라도 신중하게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거리 계산과 정확한 표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목표가. 이때는 보통 곡선으로 쏘지만 가까운 거리는 직사로 해서 옆으로 그냥 팍 쏘는 겁니다. 바로. 대포를 그냥 반드시 해서요. 네, 그래서 이때 다 뽀갭니다. 이 이후에 외선에서는 다시는 이순신하고 맞붙지 말라. 조선수군하고 싸우지 마라.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명량은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조선수군이 다 깨졌습니다. 그 뒤에 잡혀가고 뭐 이제 누명 쓰고 와가 다 깨져서 이순신 장군이 그때 뭐냐면 이제 백의종군을 하게 됩니다. 다 누명 풀고 백의종군, 유성룡 등등등이 죽이면 안 된다. 유원익 대감 이런 분들이 이제 죽이면 안 된다. 이순신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백의종군 해라. 그래서 백의종군으로 내려오는 동안 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을 한다고 받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지금 조선수군이 다 괴멸됐으니까 육지에 가서 육군과 합쳐서 싸워라. 근데 이순신 장군이 여기 오면서 뭘 하냐면 여기서부터 갑니다. 여기를 쭉 보면서 삼도수군 통제사 다시 받고 가서 어디 가서 멈추느냐? 여기 가서 멈춰요. 여기 가서 멈춘 다음에 내가 죽을 자리가 여기다. 그리고 나서 이 명량의 해남으로 삼도수군 통제영을 원래 한산도에 있던 걸 여기로 옮깁니다. 여기가 최후 방어선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제 외쪽에 일본의 생각에는 조선수군이 다 괴멸됐으니까 다시 한번 모든 배를 이끌고 일로 올라가자. 그래서 전쟁을 뒤집자. 그게 뭐냐? 정유재란입니다. 이제 정유년에 드디어 이제 그게 시작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순신 장군이 이 해남의 그 진도, 여기 지금은 진도대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지금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밀물과 썰물 때문에 여기 좁은 골목에서 엄청 물살이 세고 소용돌이가 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고 이순신 장군이 보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여기에서 최고 오래 산 어부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황을 들어요. 여기 물때가 어떻고 언제 밀물과 썰물이 교차되고 가장 소용돌이가 언제 크게 일어나고 등등등 합니다. 이 왜군이 이게 한 330척쯤 되거든요.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13척입니다. 아까 이제 12척이었는데 한 척은 어떻게 수리해서 뭐 있고 나머지는 뭐냐면요. 전투선이 아니에요. 어선인데 마치 전투선인 양 이렇게 위장선이에요, 이거는. 얘들을 일로 유인해야 되는 그 날짜에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이 물때에 맞춰서 그 시간까지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아니면 여기서 싸울 방법이 없어요. 사실 하면 뭐 10배도 더 차이 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게 언제 일어나는지 알고 그때에 맞춰서 얘들을 유인합니다. 여기로. 그래서 유인을 하게 돼서 이렇게 일자진을 핍니다. 일자진을. 배가 많아 보이게. 왜군들이 막 몰려옵니다. 이렇게 막 몰려오는데 처음에 서 있다가요. 일자진을 폈다가 이제 보통 때는 배들이 이렇게 하객진을 피는데요.
막 몰려오니까 빤듯 서 있다가 하객진을 이렇게 핍니다. 뒤로. 왜냐면 외선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날개 접은 하객진이라고 그래요. 예, 이렇게 날개를 접어서 하객진을 피고 밖으로 포를 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버텨요. 근데 외선은 이게 330척이 그 좁은 골목으로 몰려오니까 앞에서 이게 이제 이게 뭐냐 선봉장입니다. 구루시마라는 선봉장인데 영화에 보면은 그 유승용이 분해가지고 뭐 마스크 쓰고 나오는 애가 있습니다. 막 몰려옵니다. 몰려오니까 뒤에서 배가 오니까 여기서는 쓰질 못해요. 쓰질 못하니까 그냥 진격하는 겁니다. 진격. 이순신 장군이 돌려서 날개 접은 하객진으로 대포를 쏘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굴 먼저 죽이느냐?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얘를 먼저 죽여라. 그래서 명량에서 가장 먼저 죽은 외장이 구루시마예요. 얘를 죽이자마자 가서 빨리 목을 쳐와라. 그래서 목을 따서 가서 겁니다. 너네 선봉장 죽었다.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우왕좌왕하겠죠. 그런데 뒤에 애들은 몰라요. 뒤에 저기 뭐 300몇 척이나 되는데 뒤에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티다가 배를 뺍니다. 수군이 다. 네, 때가 됐어요. 물길이 바뀔 때가 됩니다. 그 배를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들어왔던 물길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니까 어때요? 이 좁은 골목에서 아까 새끼 분해는 이렇게 해서 방향 전환이 잘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순간 이게 이제 지들끼리 드디어 이순신 장군이 딴 거 안 해도 그냥 바깥에서 지켜보고 대포나 쏘고 있으면 자기들끼리 여기 이제 우왕좌왕 되면 뒤에서는 배가 밀려오지 여기는 물길 때문에 소용돌이 생겨서 배가 돌지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이 날개 접은 하객진으로 13척으로 330척의 배를 막아냅니다. 그러면서 명량을 승리로 이끌게 되고 그걸 영화한 게 이렇죠. 뭔가 드라마틱한 뭐가 필요하니까 막 백길이도 부닥치고 막 싸우고 칼도 맞고 막 이렇게 막 거의 지금 쓰러져 가죠. 예, 비장합니다. 이렇게 막 대포도 터지면서 막 나오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승병들하고 같이 막 외병들 올라타서 싸우고 근데 이건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탔으면 여기 다 죽어요. 얘네들 칼싸움 엄청 잘하는 애들입니다. 이거를 너무 싫어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이런 상황은 거의 벌어지지 않은 거죠. 오기 전에 배가 우리한테 접근하기 전에 이미 대포로 죽이고 신기전으로 죽이고 활로 죽이고 그럼 배가 가까이 오면 이제 외선은 거의 병사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공식 기록입니다. 이때 지휘관이요 이순신. 근데 여기 이순신 똑같은 이순신이 있습니다. 이름이 달라요. 여기는 이제 다카도라라는 총사령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영화를 보신 분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왜군 중에서 막 황금 갑옷을 쓰고 가장 가운데 앉아 있는 애가 있어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여기서 뭐를 하냐? 부상을 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구루시마가 여기 뭐 이렇게 가면 쓰고 유승용이라는 배우가 분장해서 나오는 엄청 무서운 이게 선봉장입니다. 가장 먼저 죽어요. 여기 와키자카라는 이 장군이 있는데요. 이 장군이 끝까지 이거 하면 안 된다. 한산대첩에서 당했거든요. 한산대첩에서 정말 창피하게도 모든 무장을 벗고 빨개 벗고 바다를 헤엄쳐서 도망가서 살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에 대해서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고 끝까지 이순신을 좋아했던 그러니까 그 장군으로서 정말 저 사람은 나의 상대가 아니다. 우리의 상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있는 한 이순신 장군이 있는 한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 근데 영화에서도 이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이순신이 돌아왔으니까 안 된다. 근데 얘는 까불지 마라. 이순신 내가 해치우겠다. 처음에 죽죠. 보실까요? 12선 13척입니다. 협선 32척은 가짜배 아까 보셨다시피 전투선이 133척이고 뒤에 따라오는 배들이 200척이에요. 그게 이제 병력하고 뭐 각종 전투물자를 싣고 이제 올려가려고 하는 배입니다. 자, 부상자를 볼까요? 전선 피해는 없습니다. 이게 기록이 여러 군데니까 어느 기록을 봐도 배가 피해를 봤다라는 조선 배가 이때 당시 피해를 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 및 부상장이요. 기록에 최고 작게 되어 있는 게 둘을 합쳐서 4명. 최고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73명입니다. 이쪽은 최고 조금 뽀개졌다고 기록되어 있는 게 30척이 뽀개졌다. 최고 많이 뽀개진 건 120척 뽀개졌다. 그러면서
사망 병력이 최고 조금 기록돼서 죽은 게 2,600명 죽었다. 최고 많은 건 18,000명이 죽었다. 거의 50m, 60m 되는 큰 배입니다. 많은 전투 병력이 타기 때문에 30여 척이 뽀개졌다는 얘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최고 많은 게 73명 죽거나 다치고 최고 조금인 이 2,600명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안 되죠. 전과가. 근데 병력은 어때요? 병력은 말 그대로 상대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막음으로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일본이 후퇴를 해야 되겠다. 이제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전쟁이 끝나가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전투이기도 하죠. 임진왜란에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뛰어난 전략, 전술, 그 다음에 무기 이런 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유용하고 시간을 맞춘다든지 거리를 맞춘다든지 등등등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발밑에 16명이라는 각 군영에 파견되어 있던 조선 수학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진왜란을 볼 때 이순신 장군 물론 훌륭하죠. 기억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안 보이는 조선 수학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